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건축 재료, 건축 형태, 그리고 건설 현장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문장은 책의 13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의 짧은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인 플로리안 아이히어는 인터뷰어로 이번 책에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플로리안 아이히어는 1954년 바덴뷰텐베르크주의 울름에서 태어났고 바우슐러 슈투트가트에서 건축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호흐바우, 건축 기획, 건축 전시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고, 저널리스트로서는 건축 전공 관련 출판과 일간 신문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건물에 대한 자신의 느낌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자연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나는 여기서 평온함을 느끼는데 이는 빛과 그림자, 계구부와 벽, 표면과 공간 비례적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사실 네? 혹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자는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사실 유행에서 조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관점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답변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집은 하나의 물체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재료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혹은 집은 어떠한 의지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술적인 창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은 하나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형태가 정의되지 않은 유기체처럼 생명 과정을 가졌으나 이러한 집은 상대적으로 적은 철학적 본질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사건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집은 완성된 건축물로서의 부분으로 건축 재료의 물체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혹은 사용자의 반응에 대한 하나의 이음매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동시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하우스란 단어는 전통적으로 위가 덮이고 주위가 둘러싸여져 있는 오두막과 같은 후트, 그리고 피부를 뜻하는 하우트와 같은 단어에서 시작하여 하임과 하이마트 같은 단어들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은 즉 하우스는 사용자에게 보호된 장소를 부여하고 경계가 정해진 공간을 조성하며 사용자에게 충분히 중립적인 공간과 분위기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을 짓는 건축 재료의 품질의 우수성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건축 재료들은 역동적인 사용자 기후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 기후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구축에서 큰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어서 이제 건축 재료, 건축 형식, 그리고 건설 현장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건축 재료 부분에서는 건물 이육에서 사용된 건축 재료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물 이육의 주 재료인 벽돌입니다. 벽돌의 원재료는 점토로 조달과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점토는 산업적으로 800에서 900도 사이에서 구워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철, 유리 등과 같은 재료의 제작 과정보다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의 벽돌은 하중을 전달하고 열 손실을 막으며 열과 습도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열을 위한 공기구멍이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건축 재료입니다. 여기서 압축력을 필요로 하는 구축 방법에서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고, 건축 재료들 중에서도 실내 기후를 결정하는 두 개의 요소인 기온과 습도의 완충제로서 제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된 건축 재료는 시멘트인데요. 시멘트의 가공 과정은 전반적으로 벽돌과 비슷하나 굽는 온도가 1450도로 더 높게 나타나고, 원재료인 석회석을 부수고 가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콘크리트는 철과 결합하였을 때 압축력과 인장력을 모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벽돌보다 역학적인 가치가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내 기후에서는 기화가 제한적이고 열을 저장하거나 단절시키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습도의 완충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역학적으로 뛰어난 건축 재료로서 건물 이육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인 천장 실링과 기초 부분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축 재료인 칼크, 석회와 칼크를 사용한 푸츠를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석회는 건물 이육에서 내외부의 회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멘트와 같이 돌이 구워진 산물이지만 제조 과정의 온도는 시멘트보다 낮은 1000도 정도이고, 굽는 과정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는 모르타르를 굳히는 공정에서 탄산염화를 하며 다시 모아집니다. 이제 칼크푸츠를 영어로는 라임스톤이라고도 불리는 석회석의 벽돌을 기후 관련 특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단한 외피로 벽돌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외벽에 사용된 제일 바깥층의 석회는 비바람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석회 반죽은 3개월가량 건조되고 탄산 염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이후에도 10여 년의 풍화를 거치면 바위와 같은 경도와 밀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건물 이육에서 사용된 석회칠은 기계적으로 공업적인 생산품이 아닌 수작업으로 4주 정도에 거쳐 구워지고 발라진 공정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된 건축 재료는 황산칼슘인데, CaSO4는 바닥에 에스트리히로 사용되었고, 공간 기후에 대응하는 물성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은 이제 벽돌과 비슷한 수준이고, 다만 설치 과정에서 복잡하지 않다는 등의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황산칼슘을 포함한 비교적 적은 비율로 사용된 건축 재료들은 문장의 본문에서 한 문장 혹은 한 문단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발표에서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연 석재로 사용된 나투어슈타인은 건물 이육에서는 로샤워 슈타인이라는 자연 석재가 외부 창문 실링과 지붕 파라펫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츠로는 지역의 주요한 재생 가능한 건축 재료로 여겨지며, 이제 건물 이육에서는 4홀츠, 즉 솔리드 우드로 창문과 외부 출입문에 사용되었고, 실내 인테리어에서 에스트릿 밑에 위치한 운터보드, 그 바닥 서플라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재는 공업적인 변형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고 4홀츠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수공예 노하우 덕분에 이제 건물 이육에서 높은 퀄리티 마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건축 재료인 유리로 넘어가면, 유리는 이제 무기질의 화학물질을 혼합물을 1400도에서 용해하여 만드는 제품인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유리는
공업적인 대량 생산 시설에서 제작됩니다. 이러한 제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의 건축 재료인 유리가 건물 이육에서는 절약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겹의 어느 정도 고급으로 여겨지는 세겹의 유리가 사용된 부분은 전체 파사드의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파트인 건축 형식으로 넘어가면은 세 문단 정도에 되는 분량으로 건물 이육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글 부분에 대해 들어가면은 건물 이육은 고전적인 마시프 바오입니다. 이제 벽돌 벽 위에 철근 콘크리트 천장이 올려져 있고 다른 층보다 층고가 높은 지상층을 포함한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력벽이 벽돌로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천공되어 수직 방향의 계구부가 있는 파사드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건물의 건축 시공, 조명과 실내 기후 조절 컨셉은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건물 외벽은 38cm의 두 겹의 벽돌로 구축된 단일 벽입니다.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벽돌이 석회 모르타르로 결합되었고 석회로 회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가치는 외벽인데 하중을 전달하고 단열, 습기 조절, 기후 완충 역할을 하고 비바람을 견디는 기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벽은 로우테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요소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여러 기술적인 지능을 함축시킨 높은 수준의 벽돌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가치는 창문에 있는데요. 창문 안쪽으로는 석회칠 마감과 간결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공간에 딱 들어맞는 1.8m 곱하기 3.5m 크기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리드 목재로 만들어진 창문은 벽돌 쌓기 공사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 회칠은 유리에서 시작되고 내부에는 창틀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절연 폼과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석고 장식용 테두리 또한 배제되었습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벽돌 벽 위에는 포어게슈판트 필리그란트 데케가 놓여지는데 이는 영어로 프리스트레스 슬라브라고도 하는데 약 8m의 기둥거리에는 25cm 두께의 슬라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실링 위에는 이중 구조로 피크터라고 하는 가문비 나무 바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띄워진 바닥 구조 사이에는 소음 방지 매트와 전기 전선 통로가 지나갑니다. 필요한 곳에 바닥재에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사용할 수 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구멍을 다시 메워서 용도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도 본질적으로 마시프 바오고 보기에도 본질적으로도 마시프 바오입니다. 건물의 표면은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기후에 예민하지 않으며 유지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석회칠을 한 벽도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석회칠을 한 벽은 손상을 입었을 때 수리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원문에 따르면은 처음에 벽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심하여 사용을 하였으나 현재 글을 쓴 현재에는 접착 테이프를 붙이기도 할 만큼 벽의 내구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에도 3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요소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는 복잡하지 않고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건물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의 공법인 컬팅을 이용할 제작되어 있는 벤치인데 이는 카페테리아에서 편의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벤치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작업 공간에는 4.5m 길이의 테이블이 4홀츠 아이혀, 그러니까 솔리드 오크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실내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m 곱하기 4.5m의 거대한 유리 스윙문이 프리미엄 퀄리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치수의 강화 유리뿐만 아니라 손가락 굵기의 알루미늄 프레임에는 잠금 장치와 베어링 볼트가 내장되어 있고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 건축 현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건축 재료와 건축 형식과 같이 건물 226의 건설 부지에도 간결하고 자연스럽고 깨끗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형적인 건축 현장은 되게 바쁜 배송 트래픽이 있고 길을 막는 재료 창고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쓰레기, 그리고 언제 못을 밟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시공자, 그리고 자신이 하는 작업의 앞순서와 뒷순서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없는 무선 통신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226의 건축 현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건축 재료들은 깔끔하게 쌓여 있고 통행로는 깨끗하며 빠른 작업 속도와 침착함을 유지하는 집중력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자는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저자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설 크루원들의 경험이 풍부하고 일반적인 하청업체들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루원들끼리는 서로 안면이 있고 현장에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숙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더 높은 직업의식을 가져오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현대 산업적인 생산 과정의 프래그먼트리로, 즉 단편화된 작업 과정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건물 226에서는 특별히 하청업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하는데 여기서는 실링 시트를 붙이거나 난방 파이프를 올리거나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총 4개의 다운 파이프, 1개의 설치 샤프트, 그리고 전선만 설치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 226에서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작업이 요구가 높은 작업들이 있는데 이 건물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에 또 다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주요한 요소들은 공방에서 베악슈타트에서 제작되어지고 이는 공방의 수작업의 수준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창을 예로 들면 크기가 보통보다 큰 창문을 만드는 것은 이제 10여 년간의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작업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창문을 작업하는 목수는 원재료인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고 언제 잘라지며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외벽면 외장에 석고회를 하는 팀은 이제 회반죽은 어떻게 원재료인 석회석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건물 226의 건설 현장은 차근차근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티카, 그러니까 파라펫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은 중간에서는 창문이 설치되어지고 밑에서는 회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골격을 짓는 것에는 한 4개월이 걸렸고 시공 시간이 겨울이어도 인테리어 시공은 일정에 맞춰서 실내에서 반팔을 입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저자는 건축에 대해서 결론으로 들어가자면 저자는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건설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건물이 기계로 인식되어지는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구축하는 바닥, 벽, 천장, 그리고 파이프와 천장 등이 모두 파이프와 케이블로 덮여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집의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하나가 설치되면 이어서 다음 파트가 설치되어지는데 이는
집을 한 번 더 완전히 쌓여서 덮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런 과정과는 반대로 건물 이이육은 기능적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고를 위해 띄운 슬라브와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된 컨트롤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다 지어진 다음에도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사용자로 하여금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간과 물질이 제한된 상황에서 건물을 지을까? 라는 질문을 건물 이육은 자신의 방식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답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 자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긴 사용 수명을 가진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었고, 또한 기술적인 지능을 건설할 때 인력 자원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물 이이육은 짓는데 많은 에너지 소모를 유발하는 것은 대량의 벽돌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대답으로서 저자는 이러한 에너지 양은 비엔나에서 마요르카를 왕복하는 여객기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절약된 것을 살펴보면 단열재, 차단재, 부가 장비들, 그리고 시공 설비들, 15년 후에도 용도 변경에 따른 시공 비용 등을 줄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으며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많은 것들이 절약되었기 때문에 벽돌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쓴 에너지 양은 어 약간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번 글이 전체적인 건물을 한번 훑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한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발견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바움슐라거 에벌레 회사에서 일하는 담당자이신 게아트 예거라는 분이 아행공대에서 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것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도 건물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